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리포트 읽기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리포트 본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드렸고, 오늘부터 첫 스타트입니다. 주식시장이 뭐 별로 그렇게 이번 주 좀 힘들 것 같죠? 물론 내일 아침 이제 D-Day, 첫 번째 D-Day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8시 44분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액션이 나오고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란의 또 액션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시간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죠. 3월 한 달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 리포트도 볼 필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이재규 차장께서 감사 보고서 나오는 것을 유심히 보라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감사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에 내는 것이 법정 시한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몇 가지 사항들을 외워야 됩니다. 분기 보고서는 45일, 반기 보고서도 45일, 온기 보고서는 90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일 제가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주총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장 폐지 사유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은 감사 보고서도 살펴봐야 되는 머리 아픈 구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감사 보고서를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내겠죠. 그러면 또 개선 기간을 일주일 동안 또 부여를 합니다. 어찌 됐든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 간단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는 리포트 주간이고요. 저녁 8시경,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이고요. 그 업로드되는 독립 영상에다 댓글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종목은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HD현대건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매매와 관련된 전략도 제 나름대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법인,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통합법인이 출범했고요. 구조적으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한화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2월 19일 날 나온 것이 가장 최근 겁니다. 현대건설은 2월 19일 날 나온 것이 가장 최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 나온 리포트이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난 리포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이제 리뷰를 놓고 보면 일회성 비용이 다수 반영됐다. 우리가 이제 4분기를 볼 때는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통상 반영이 되죠. 이제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상각을 해야 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다수가 반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기계는 4분기 매출이 9,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34억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자, 우리가 매출액은 YOY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일회성 비용이 다수 포함됐다라는 부분들 뒤에 가서 또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국 사업 재편에 따른 충당금 설정이 과 일회성 비용이 각각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충당금이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219억이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다 얹으면 대략 한 500억 정도, 5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 충당금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충당금을 설정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손실이 좀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을 재편하게 되면
좀 떨어버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충당금으로 먼저 떨어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생길 부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손실을 미리 선반영해서 충당금으로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당금을 뺀 금액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같은 경우 100억인데 충당금이 10억이면 90억으로 기록하고 그 10억은 손익계산서에 일반관리비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실질적으로 중국 사업체 편입 충당금 설정과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거를 QOQ로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4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319원으로 흑자 전환되면서 OP 마진 2.6인데 여기도 280억을 더해야죠. 그러면 대략 한 500억, 둘이 합치면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익인데 실질적으로 500억이 빠지면서 그 400억 정도, 500억 정도 빠지면서 우리가 한 600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2026년에는 구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6천억에 달하면서 OP 마진이 6.7%까지 증가한다. 현대건설기계 OP 마진은 3.5, 그 다음에 인프라코의 OP 마진은 2.6이지만 영업이익이 6.7까지 올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 재편 및 충당금에 대한 부분, 일회성 비용은 여전히 또 들어가겠죠. 회사가 잘 되면 연말에 보너스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지만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는 것은 2025년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선진시장 우려 대비해서 양호한 업황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각 부문별로 놓고 볼 텐데, 북미와 유럽에서 4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에서 매출이 각각 4%, 특히 유럽에서 51%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좀 보죠.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3777에서 올해 4129, 내년에 4418로 늘어나는데 직수출, 이거 직접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지역별로 놓고 보면 딜러제를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직수출과 나머지 지역별로 나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홀세일 대비 리테일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2016년 딜러 재고가 4.5개월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산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가 됐던 뭐 기아차가 됐던 아니면 르노, 삼성이 됐던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영업사원과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업사원들의 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비싸게 받지만 덜 팔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회사가 정한, 불과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딜러들마다 그 딜러라고 불리우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가격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라면 뭐 미세하긴 했습니다만 아니면 뭐 다양한 뭐 부가적인 부분들 옵션을 붙여준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옵션을 붙여주지만 그 옵션이라는 것도 기본적이죠. 뭐 기본적인 썬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을 달아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가운데 딜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홀세일로 팔고 그 다음에 리테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홀세일로 팔고 리테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 요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서 직수출과 이제 각 나라들별로 수출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올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지만 특히 유럽 쪽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요 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요 표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내러티브만 놓고 본다라면 유럽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북미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도,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리고 직수출에 있어서 이런 분들의 포지션이 크다라는 거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에서 얘기한 부분들 뭐 잘 팔리는 것을 보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물론 뭐 1이라도 늘어나면 100 중에 1이라도 늘어나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럽 시장이 더 커질 거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커져간다라는 거. 중국이 의외로 좀 저조하죠. 중국은 이제 뭐가 인기를 끌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는 거고 점유율로 놓고 보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지금 급속도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점유율을 좀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고객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느 정도 점유율이 돼야 AS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AS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는 것이 현대건설기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할 것이고요. 북미 딜러 재고는 YOY 14% 정도 감소했다.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6개월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6개월치 정도 재고가 갖고 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라고 본다라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어서게 되면 오버 재고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딜러들 입장에서 재고가 많으면 이거는 비용 부담을 누가 안는 거죠? 이것은 딜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운전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딜러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뭐 조금 선수금을 줬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뭐 계약금을 주는 수준만 하더라도 제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차장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비를 맞지 않게 하는 비를 뭐 건설기는 비 맞아도 상관없네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전 자본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딜러보다는 유저가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6년엔 재고가 4.5개월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자, 딜러들 입장에서 보면 6개월 재고와 4.5개월 재고의 차이점 뭘까요? 결국 딜러라는 사람들이 가격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7개월, 8개월치가 있다라면 할인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죠. 이게 참 재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굴삭기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굴삭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전 자본을 감안하면 9,500만 원에 파는 것이 현실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도 1억이라는 것보다는 9,500만 원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반면에 4.5개월 정도 되면 이거는 딜러 위주로 되는 겁니다. 1억에 파는 것이 아니라 뭐 할부할 거면 1억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이 오히려 조금 비교 우위에 올라서게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관세 영향으로 인한 판가 인상 전 선수요라는 여기 줄어든 것이 선수요라고 판단하기에는 ETF 판매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4분기 이제 직수출, 현대건설기 직수출은 그 다음에 인프라코어에는 이제 신흥국 항공 매출이 늘어날 거다. 건설기계는 직수출이 늘어날 거다. 신흥지역 자원개발 및 인프라 수요 투자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뭐 풍력 단지를 개발한다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중동에 저도 모 방송에서 초기에 이제 건설주들과 관련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중동 재건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논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죠. 그리고 우리가 꼭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프라 수요라든지 재건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 장비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건설 기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향후 중국 공장의 캐파가 6,000대에서 13,000대로 확대되고 중국 공장을 일원함으로써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 시장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중국산 제품, 신흥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 공장을 일원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동률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오늘부터 제 재무제표 강의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기초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제 재무제표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강의가 업로드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동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정책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추격을 좀 따돌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기업과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강의들도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기초 앞부분만 좀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로드되는 내용들을 따라오신다라면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추이를 보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매출 같은 경우 올해 3777에서 9152 요게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뛴 거죠? 요게 이제 통합법인이 출범했기 때문에 통합법인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업이익도 크게 좀 늘어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영업이익률이 6.7에서 7.9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빠르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 착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전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상 EPS의 타겟 PER 여기서 보면 20% 할인을 적용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어떤 리포트는 20%를 할증하기도 하고 할인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PER을 17배 준다라는 건데 평균 PER에 우리가 피어그룹 대비해서 20% 할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부분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PER 같은 경우 점점 낮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고 PER을 사서 저 PER을 샀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저희 총평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신재생과 관련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투자에 대한 여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건 삼성증권에서 2월 9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되는 부분들이 있다. 뭐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건 이제 15만 원 제시했어요. 15만 원 제시했고, 자, 선익 시스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선익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셨죠? 전환사채, 교환사채,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리포트를 한번 보죠.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선익 시스템 날짜 표시를 제가 안 해놨네요. 이것도 지난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좀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은 매출은 2,200억, 영업이익은 536억, 온기 실적은 매출액 5천억, 영업이익은 1,000. 그러니까 2025년, 온기라는 것은 2025년이죠. 매출이 5천억, 영업이익이 1,000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중화권 패널 사양으로 수주했던 중화권의 이제 패널 사양으로 수주했던 증착 장비 2대분에 대한 매출이 연내 이루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에 중국 패널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2대분이 매출로 됐다. 따라서 우리가 2025년 실적을 통해서 증착 장비 국산화에 따른 시장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했다. 왜냐하면 중국에 납품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할인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업종의 디레이팅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 권력에 따른 우려감이 지배적인 대표적인 업종으로 실적 개선 강도 대비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우려하는 거죠. 하지만 신성장 동력인 OLED OS,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의 OLED를 얻는 신성장 동력인 실리콘 OLED OS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방막형 태양전지 선장이 멀티플로 재평가될 연결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디레이팅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투자자들은 동사 밸류에이션에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요 순서로 바뀌었으니까 따라서로 바꿔야죠. 이렇게 봤으니까 따라서 향후 투자자들은 동사 밸류에이션에 디스플레이 업종이 아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업종의 멀티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3세대 태양광 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 원년이 올해 내년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지난 6년간 국내 셀업체를 대상으로 증착 장비 레퍼런스 확보에 성공했다. 태양광 전지 업계의 페로브스카이트 패널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동사가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의 공격적 확대가 전망이 된다.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 16만 3천 원으로 상향했다. 대형기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캐시카우인 대형 증착기 사업은 중화권 패널사의 수주가 확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트 리덕션 같은 경우 우리가 원가 압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현금 흐름표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아마 지금 뭐 몇 번 안 본 것 같은데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영업 활동이 6, 그다음에 투자 활동은 3, 그러면 이제 빼줘야죠. 6에 3 빼고 그다음에 1을 더하죠. 재무 활동 1을 더하면 기타 조정을 하게 되면 1을 또 빼는 거죠. 그러니까 6에서 3 빼고 1을 더하고 1 빼면 3이 남는 거죠. 3이 남는 것이 현금의 증가가 3이 남는 거고,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75, 흐름이니까 75 하면 24가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여기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요 밑에 항목이긴 합니다만 단기 순이익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오픈한 재무제표 클래스의 영상에도 보면 요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기 순이익에서 여기서 이제 차감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을 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뽑아내고 이걸 간접법이라고 하고요. 투자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는 직접 내용도 쓰고 재무활동을 쓰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거 참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2023년서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마이너스, 특히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뭐냐면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재무활동 현금은 따라서 우리가 영업하는데 돈이 필요하고요.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끌어온 겁니다. 돈을 끌어오는 부분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3년서부터 2024년까지 놓고 보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속 원활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2025년 작년에 기타에 포함되는 재무활동 현금을 통해서 4,740억 474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양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2026년, 2027년은 영업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진한 현금 흐름을 2025년에 재무적인 현금 흐름을 일으켜서 개선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전에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2월 6일 날 전환 청구권 행사, 전환사채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24년 요게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본 건데요. 2024년 6월 5일 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1회차 전환사채 우리가 이제 CB가 발행이 결정됐으니까 요걸 한번 보죠. 2024년 6월 5일, 2024년 6월 5일 날 전환사채권 발생 결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정이 나면서 우리가 사채권명은 420억, 지금 이제 정관상 발행 한도는 500억인데 그 중에서 420억 우리가 이제 총액 것을 발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의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상증자보다 돈을 빌리기 좀 더 어려워지게 된 부분들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오늘 오픈한 강의 클래스에 오늘 오픈한 거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 내용이 계속해서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영상 업로드된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많이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죠. 전환사채는 누구한테 발행하는 거죠? 결국 전환사채는 채권 형태인데 여기 보면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요걸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죠. 전환사채는 채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주는 증서죠. 돈을 빌릴 때 주는 증서에 일정한 조건이 부여된 형태로 발행된 것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 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조건이 충족 시 해당 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라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선익 시스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 전에는 사채 이자를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되고 나면 이제 사채는 사라지는 거죠. 채권은 사라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신주주권부 사채는 채권에 일정한 조건이 부여된 형태로 발행된 채권과 똑같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발행 신주를 통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를 인수해도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신주 인수 시 새로운 돈을, 왜냐하면 채권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인수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권을 행사하게 될 때 금액 우리가 돈을 주권에 대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유상증자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냥 돈을 이제 받고 증서를 발행하는 건데, 전환사채와 신주유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유상증자보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경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거의 요즘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굳이 전환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자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는지만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비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 클래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채권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안정성이 이제 답보가 되는 거죠. 신주인수권부는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옵션을 준 겁니다. 채권도 주고 신주인수권부도 주고. 근데 신주인수권 난 채권만 받겠다라고 하면 신주인수권부 같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따로 거래되는 우리가 그 호가가 발행되는 거고, 교환사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비는 발행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겠는데,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지가 않고 자사주를 보통 이비로 발행하는데, 자사주 같은 경우를 이비로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묵혀있던 돈을 좀 풀린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죠. 선익 시스템이 이제 전환사채 우리가 420억을 발행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보면 이 돈이 지금 다시 돌아오면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으로 사용한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상증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것도 유상증자의 방법이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것처럼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유상증자는 결국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참여해야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처음엔 왜? 어디에 쓸 건데? 라고 보는 거죠. 일단 친하지 않으면 뭐 물어보지도 않죠. 돈 없다는 소리 하죠. 친하면 왜? 어디에 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는데 잠깐 돈을 좀 유통해야 돼. 아니면 뭘 하는데 조금 약간의 돈이 모자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돈을 빌려줄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언제 줄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유가 좀 있으면 좀 길게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자금이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겠다라고 보면, 내가 장기 투자자고 선익 시스템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빌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빌려줘도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입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자금이라는 건 뭐죠? 종업원들 월급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고, 채무상환 같은 경우는 지금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카드값 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420억 전액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선익 시스템이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한 420억에 대한 질, 그러니까 퀄리티는 매우 낮은 퀄리티입니다. 보통 420억이라도 시설자금 한 200억, 나머지 220억 해서 보통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포장을 하는데,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포장도 없어요.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포장도 없이 420억을 바로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67만 주가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32만 주를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대신 주식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전환사채만 한 게 아닙니다. 교환사채 청구권도 있습니다. 교환사채 이비도 발행을 했습니다. 180억에 대한 이비도 발행을 했고요. 이 역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420억과 180억에 대한 운용자금에 대한 이비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26만 주인데요. 그중에서 20만 주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운용자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420억, 180억이면 600억이죠. 600억을 이제 조달을 했는데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를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운용자금을 선제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9년까지 전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환사채 같은 경우 2019년까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교환사채는 대부분 교환이 됐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절반이 전환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지금 주가가 슬금슬금 좀 밀립니다. 주가가 슬금슬금 밀리는 상황에서라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죠. 내가 지금 주식을 만약에 지금 이제 이 투자를 했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라면 뭐 전환을 한 상태에다가 언제든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밀릴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언제든지 우리가 전환을 해가지고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버행 이슈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량이 큰 건 아니에요. 전체 발행수 대비해서 물량이 큰 건 아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전환사채가 그렇게 쌓여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에서도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끊어치기로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데 선익시스템은 첫 번째 발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환이 된 수량이 절반 정도고 현재 지금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이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CB, EB가 나쁘다라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익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CB와 EB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단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EPS가 감익될 요소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감익되는 요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해석이 다르다라면 오늘 영상 한 8시 정도에 업로드 되는 거에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좀 수정해야 될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정정함으로써 우리 많은 3프로TV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유하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기업들 리포트를 볼 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이번에 EB 이슈는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두 장을 좀 나눴습니다. 두 장을 좀 나눴는데 첫 번째 장은 이제 팩트 위주고요. 두 번째 장은 좀 기대감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장은 팩트고요. 두 번째 장은 기대감인데 자, 멈추지 않는 이익 개선세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2026년 매출 13조 6천억, 영업이익 1조 6천억으로 YOY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YOY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커야 된다는 거. 상선 부근에서 고가 선박의 매출 비중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고가 선박 같은 게 마진율이 높으니까. 단지 이제 해양 산업 부분은 수주 잔량이 감소하여 부진한 실적이 예상. 근데 해양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크게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가 선박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자, 전 부분에 있어서 수주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상선 부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돼요. 팩트와 기대감. 상선 부분은 LNG선 중심으로 견조한 새로운 그 배 발주가 예상이 되는 거죠. 최근 중동 문제로 카타르 LNG 가동이 멈추면서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LNG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발 LNG 발주가 이제 자극될 것이고, 해양 부분도 남미를 중심으로 올해 한두 척의 FPS,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원유 시추선이 수주가 기대된다. 요거는 팩트지만 요건 좀 기대감이죠. 자, 우리가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중동이 막혔다 그래서 미국에서 LNG, 물론 미국 수출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중동이 막혔으니까 미국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거야 라고 보는 것들은 약간 좀 조심하는 거죠. 특수선 부분에서는 올해 캐나다, 태국 호위함, 사우디 잠수함, 필리핀 잠수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그룹의 미국 조선소 이런 것들이 된다. 이건 약간의 기대감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지금 당장 저는 특히 이런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는 팩트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좀 높은 것들에 대한 밸류는 1월, 2월 달에 쳐줄 수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팩트 위주로 보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PR과 PBR 밴드를 놓고 보면 약간 좀 요것만 좀 보면 약간 좀 어지럽죠. 우리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PR과 PBR 밴드가 있는 상태고, 팩트보다 기대감이 좀,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오션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라는 것이 나날이 새로워야죠. 나날이 새로워야 되는 기대감인데,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대감이 없는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기대감만 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세 종목을 이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8시경, 지금 이제 이건 라이브 영상이고요. 업로드되는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달아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달아주셨는데 일부 리포트가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와 2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서 시간을 좀 많이 다뤘고요. 그렇지 않는다라면 핵심만 뽑아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영상, 그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